네,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 뉴스 알아보는 날이죠.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제까지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거행이 됐는데 예, 먼저 이 소식부터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예,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어제 28일까지 일본의 최장기 총리를 역임하고 지난 7월 8일 날 서일본의 나라현 선거 유세 도중에 전직 자위대원에게 총격을 받고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동경의 일본 무도관에서 3일 동안 거행됐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에 따르면 이번 국장 참석자가 한 4,183명인데 그중에서 해외 인사가 734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신문에 따르면 애초에 일본 국내에 한 6천여 명 정도에게 참석 안내를 했는데 40% 이상이 불참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장의 참여율은 아마 최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국장에 우리 돈으로 약 164억 원을 쏟아부었고 또 집권 자민당의 국장 결정 자체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그런 여론이 크고 또 사실 국장이 결정된 이후부터 국장 기간 내내 이제 한쪽 편에서는 국장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국장이 일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 데는 사망한 아베 전 총리와 자민당의 통일교와의 유착 이 점점 더 이렇게 밝혀지고 또 부각되면서 국장 회의론이 커진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국장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의 한 3분의 2에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라고는 하지만 일본 야당 지도부들도 대거 불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G7 국가 정상들이 모두 불참을 했다면 네네, 이게 맞습니다. 네. 일본으로서도 외교적인 타격이 꽤 클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일본 국내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시다 내각이 국장을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한 데는 네. 기시다 내각에 대한 이 저조한 지지율을 강력한 미일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제사회의 외교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을 통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자민당의 외교적인 성과를 일본 국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인 19일 아시다시피 성황리에 진행되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국장하고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로 대조되면서 오히려 외교적으로 상당히 영국에 비해서 초라한 일본의 모습을 일본 국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고의 미일 동맹을 과시했던 그 아베 전 총리였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속으로는 상당히 서운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게 군부 쿠데타로 민간인들의 대량 어떤 살상 피해를 이어가고 있는 미얀마에 대해서 주일 미얀마 대사가 이제 조문객으로 왔을 때 이걸 받아들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일본의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비판이 큽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미얀마를 여왕의 장례식에 초청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런 비판까지 또. 근데 말씀을 또 듣고 보니까 네. 이게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국장이 이거 뭐 안 하느니만 못한 그런 상황이 네.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참 뭐, 어렵죠. 네, 일본하고 또 일본의 국장을 비교해 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또 그런 가운데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한국을 방문한다고요? 예, 지금 방문해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의 국장에 참석한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에 하루 방한 일정으로 오산 미군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을 예방해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국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논의도 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다음 달 중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국제사회가 많이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 동안 우리 동해상에서
한미 해상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 그리고 한미 해군의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인데 이 훈련에 아시다시피 23일부터 부산에 입항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레이건호 그리고 유도미사일 순양함, 이지즈함 등 미국의 항모감습단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지즈함인 서해 유성룡함 그리고 한국형 구축함인 문무대왕함들을 포함해서 모두 한 20여 척이 넘는 한미연합 함정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에 대해서 또 북한도 지난 25일 날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에도 바로 어제 오후 6시 10분경에 그 평양의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면서 이 한미 해상연합 훈련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모습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해리스 부통령이 DMZ를 방문해서 북한의 도발과 또 예상되는 7차 핵실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이렇게 보여줄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 여론의 비판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네. 관한 논의도 아마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것이 미국 의회가 입법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변경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사실 의회에서 입법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손을 썼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만 정치적으로 보면 한국의 입장이나 체면을 좀 미국이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해리스 부통령이 방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2주 전에 중국의 권력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문해서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서 한국이 그렇게 미국한테 이렇게 호의적인 모습을 베풀었어도 뒤통수를 쳤다. 어허.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언론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을 미국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견인할 필요가 있는 미국에서는 이런 중국의 언급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 외교적인 어떤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실효적인 어떤 효과와는 별개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국을 좀 배려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미국이 움직이도록 직간접적으로 또 이제 공식 비공식적인 모든 외교 채널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국이 또 그런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을 주는 것이 이제 우리 정부 이외에도 우리 국내 여론과 또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그거는 새 정부 들어서 미국의 전향적으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인 우리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미국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이런 국내 여론이 이렇게 커지는 것이 미국이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도 2주 전에 방한했던 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콕 집어서 한국이 아무리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미국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미국은 한국의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 외교를 강조하는 특히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걸 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참 국제 상황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면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또 어렵습니다. 복잡하면서도 단순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네. 참 이것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복잡한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게 이게 시작하기도 힘들지만 일단 시작된 전쟁을 끝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도 사실은 유엔군이 참전해서 38선을 넘을 때까지만 해도 뭐 해를 넘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3년 넘게 진행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 전쟁을
애시당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텐데 어쨌든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러시아가 원하던 모양으로 종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걸 뒤엎고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힘입어서 우크라이나가 2월 말쯤 발생했으니까 한 7개월 이상을 잘 버티고 급기야는 러시아 쪽에서도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오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네. 군수품 소모가 이게 큰 겁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뭐 중국이나 북한에까지도 뭐 탄약이나 기타 이제 군수물자를 좀 지원해달라는 뭐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 보도도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 전투원 부족 현상도 나타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 국내에 전시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젊은이들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60세 미만까지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전시 동원령을 내려서 러시아 국민들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원을 하는 그런 법령을 내려서 여태까지는 좀 해외 국제 사회에 비해서 좀 잠잠했던 러시아 내에서도 반전 시위나 이 전쟁에 대한 거부 여론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아무래도 핵 전쟁의 우려일 텐데요. 네, 네. 이미 러시아의 점령지로서 독립 국가를 선언했고 아주 소수지만 소수의 친러 국가 그러니까 북한이나 시리아,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나 시리아들이 이제 이걸 승인하는 그런 독립국가로서 이제 그 선언을 했었는데 이 네. 지역이 이제 독립국가가 아니라 러시아에 합병하겠다. 이런 국민 투표를 이번 주에 해서 90%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러시아는 아마 보도에 의하면 내일쯤 공식적으로 이 지역이 러시아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러시아로 선언을 하게 되면 합병을 선언하게 되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잃어버린 지역이니까 네. 되찾겠다고 여기에 대한 공격하는 것은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이 그렇죠. 되는 것이고 러시아 네. 입장에서는 자국의 영토가 공격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이렇게 쌓아갈 수 있는 국제사회에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더 러시아의 핵 사용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참 잘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제뉴스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